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는 참 특이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특이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어제 있었던 대선 후보 TV 토론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TV 토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TV 토론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이하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제 있었던 TV 토론에서 아마 여러분들 후보들의 민낯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적나라함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정도의 TV 토론이면 자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을 정도로 재미있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는데요. 설사 TV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바꾸는 유권자가 많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후보들의 내공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나서 이 부동층의 판단에는 좀 도움을 줬으리라 생각합니다. 잠은 충분히 못 잤지만 그만큼 의미는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언제나처럼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박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TV 토론 말씀드렸는데. 네, 저도 잘 봤습니다. 잘 보셨죠? 예, 저도 어제 2시, 제가 원래 그렇게 늦게까지 TV를 안 봐요. 아침 방송 때문에. 근데 어제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11시까지만 보고 자야지. 근데 이제 그 기자들하고 제가 그 코멘트 해준다고 한 11시 정도까지 제가 이제 보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12시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네. 끝까지 보게 되죠. 예. 근데 어제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 두 사람한테 아주 집중적인 이 청문회 비슷하게 그냥 마구 그냥 들이댔죠. 맞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은 주로 이제 답변을 하고 나머지 후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요. 예. 이제 크게 그 외교 안보 그리고 그 교육 경제 사회문화 이 두 개의 그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이 9분씩 총 18분의 그 발언 기회를 갖고 이 순서 없이 자유롭게 그 토론하는 방식이었죠. 예. 스탠딩 방식이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좀 긴박하게 긴장감 있게 토론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예. 이 두 개의 그 공통 질문에서 그 문재인 후보는 그 다른 후보들로부터 18개의 그 질문을 받았고요.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4번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7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4번 이렇게 받았죠.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아예 질문을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어쩔 수 없이 이 공격수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돋보인 토론이라는 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어제 토론이 산만하고 맥이 끊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평가는 전 그렇게 동의를 안 합니다. 토론에서 결론이 있고 흐름이 있고 이러면은요. 진짜 그거는 토론이 제대로 된 토론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네. 예. 그 후보들이 좀 불만이 많았다고 하죠. 이거 왜 서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스탠딩 토론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요. 2시간씩, 3시간씩 서 있는데 2시간. 네. 그럼 우리도 앉아서 해야겠네요. 네? 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졌죠. 네, 이 문재인 후보와 그 안철수 후보에게 그 질문이 좀 집중이 됐는데요. 예. 유승민 후보와 그 홍준표 후보는 그 문재인 후보에게는 그 사드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다. 이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을 바꾸고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에게는 왜 그 입장을 바꿨느냐. 당론은 여전히 그 사드 배치 반대인데 이 후보와 당이 이렇게 입장이 달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 이제 이런 질문이 집중이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 전략적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그 상황이 바뀌면 그 대응도 달라져야 된다는 이런 그 상황론을 폈는데 이 당론은 자신을 이제 후보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략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문재인 후보의 그 답변에 대해서 이 정의당의 그 심상정 후보 그런 전략적 모호성이 오히려 그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그 협공을 당하고 미국과 중국의 그 흥정거리가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공세를 폈고요. 안철수 후보에게는 이 선거 국면을 맞아서 그 표를 의식해서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보다 더욱더 그 공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나왔더라고요. 네? 네. 네. 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밀하고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예. 네. 근데 어제 국가범법 폐지 문제하고 이 주적 논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제 그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 주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좀 압박을 했는데요. 이 문재인 후보는 이제 그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조항은 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 주적에 대해서는 그 국방부라면 몰라도 대통령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제 또 이론을 좀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국가보안법은 그 부분 개정이 아니라 이 대통령으로서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가보안법을 그 박물관에 보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국민연금 얘기 나왔잖아요. 전 이것도 상당히 그 아주 심상정 후보가 핵심을 잘 찔러서 질문을 잘한 것 같아요.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요. 네, 이 유승민 후보가 아주 문제를 좀 그 정확하게 좀 지적을 했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에게 그 집중적으로 이제 그 질문을 던졌는데 국민연금 그 소득 대체율을 그 50%로 그 10%포인트 더 올리겠다는데 그러면 그 재원 마련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그 집중 추궁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 부분은 그 전문가들을 포함한 국민적 그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모색을 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한다면 이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 국민연금 그 사각지대 해소가 더 시급하다 이제 이렇게 좀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그 포스터 문제하고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그 설거지 문제 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가정적이에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요 상당히 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애처가고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설거지 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어제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그 홍준표 후보가 이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다면서 안철수 후보 포스터에 왜 당명이 없는데 왜 뺐느냐 이렇게 이제 공세를 폈죠. 박지원 대표가 그 당의 그 실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묻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이 포스터는 그 70%를 그 초록색이 차지하고 있다. 당 마크도 있고 이 국민이라는 글자도 있다. 이 나이키를 그 나이키라고 쓰나 뭐 이제 이렇게 응답을 했죠. 홍준표 후보의 이른바 그 설거지 발언에 대해서 그 심상정 후보가 여성을 종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맹공을 펼쳤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자꾸 자신을 이제 스트롱맨이라고 해서 좀 세게 보이려고 그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넘어가려 했다가 결국은 다른 후보들과 심상정 후보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여성분들에게 잘못했다면 사과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죠. 이거 진짜 큰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시진핑 국가주석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죠.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말을 좀 왜곡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정말 미국과 중국이 다 문제가 되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당초 인터뷰 기사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중국과 한반도의 그 오랜 관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의 설명을 듣고 한 10분 동안 들었다고 하죠. 그 문제, 즉 북한 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뒤늦게 이제 그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그 공개를 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한국의 그 역사 얘기를 꺼냈다. 북한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아시다시피 수천 년에 걸친 그 이야기였고 많은 전쟁에 관한 것이었는데 한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밝혔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좀 상당히 좀 파장이 좀 예상되는 이런 발언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상도동계의 좌장이라고 불리죠. 김동용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자, 어떤 생각으로 내린 결단인지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삼 민주센터 김동용 이사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예, 고민이 좀 있으셨죠? 이렇게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까지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참 다 모두 좋은 후보라고 생각하고 예. 두 후보 누가 되어도 정권 교체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러나 이제는 정권 교체를 물론 좋은 정권 교체해야 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뛰어넘어서 정치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적격이 아닌가.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 남긴 그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데는 사실상 그 안정적 의석을 가진 그런 좀 제1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국민이 통합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연합 정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 능력과 중심 세력이 좀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 당은 민주당 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지금 외교 안보 뭐 아주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되면은 참 트럼프라든가 시진핑, 푸틴 같은 스트롱맨하고 담판을 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들하고 그런 정치적인 협상을 하고 할 때 그래도 누가 더 부족한 배짱을 가지고 누가 좀 경륜과 내공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국정의 중심에서 일했던 경험이 좀 풍부한 경륜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했고 저는 사실 산업화 민주화 시대 사람인데 이제 새 시대를 가야 하는데 요사이 우리 젊은 미래 세대들은 참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미래 세대들이 문재인 후보를 더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국민통합이라는 거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거 이게 연결되기가 되게 힘들다. 어제 TV 토론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국민의 일부를 적폐로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물론 문재인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만 세력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인적 청산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통합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 후보도 사실 일각에서는 그거예요. 문재인 후보도 그 적폐라고 얘기하는 시기에 중요한 포스트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지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적폐라는 것을 특정 인물들을 말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우리의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제도 자체를 전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동안에 오로지 권력의 시중만 들었던 이제 검찰이라든가 그리고 그 중소기업들을 수탈해왔던 소위 잘못된 일부 재벌들의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거 이런 것이 이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박근혜 정부를 지탱하고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국정농단 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구조를 계획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종의 연합 정치, 예. 통합 정부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제 의견에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만나보시긴 하셨어요? 예, 물론 안철수 후보도 제가 잘 압니다. 예. 근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국정농단 세력을 제외한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셨는데 사실 상도동계가 많은 이 부분을 차지하는 정당은 바른정당에서도 바른정당 아니겠어요? 바른정당이 예를 들면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사실 상도동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바른정당도 사실 진정한 보수 세력이다. 혹은 거기도 좀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른정당은 건강한 보수를 지향해서 탄생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바른정당 같은 당이 보수를 대표하는 그런 세력으로 성장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바른정당 후보가 국민의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은 보수 연합도 필요하지만은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보와 건강한 보수가 연대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보수, 양심적인 보수, 그리고 깨끗한 민주보수가 문재인 후보와 연대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김동률 이사장님뿐만이 아니라 동교동계 원로 중에 일부 예를 들면 장제식 전 의원도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호남이 지금 김대중 정신의 가치를 왜곡한 정치 세력으로 인해 분열 속에 있다. 지역 갈등을 주장하는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국민의당을 가리킨 말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호남이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로 양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정치의 희망을 보게 된 것은 역대 선거와 같이 지역 대결 구도가 깨지고 그러니까 영호남 대결 구도가 깨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호남에서 이 또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저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당 쪽에서 국민의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다 모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김대중 선생을 모시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또 김대중 정부를 속에서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게 아닌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북송금 특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하고 아주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어제 TV 토론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동교동계 입장에서 볼 때에는 좀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죠? 사실 대북송금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바로 직후에 국회에서 한나라당 중심으로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국회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데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거부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다. 그리고 그 당시 민정수석인 문 후보로서는 대통령의 그런 결정에 특별히 자기가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없을 것이라고. 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많은 세력들이 이제 뭐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데 아까 통합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 국민 통합 대선 이후 그렇다면 그 통합 세력 어디까지가 가능하다고 보시고 어디까지 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나라를 망친 박근혜 정부를 구성하고 유지한 핵심 역할을 했던 국정농단 세력. 그게 자유한국당입니까? 예. 자유한국당의 전부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유한국당도 넓은 의미에서 보수 세력이지요. 예. 그런 세력을 제외한 저는 지금은 이 경제, 의료, 안보 모든 분야가 위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때보다도 참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통합된 국민이 아니고는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합정부가 구성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단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 건강한 세력들은 보수 진보가 함께 지금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일부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세력 내에도 한국당 내에도 건강한 그런 정치인들이 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합정치 해야 합니다, 지금은. 예. 자, 그런데 우리 김동연 이사장께서 누구보다도 개헌운동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아시다시피 정치권을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오늘의 정치에 참 책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정치를 바꿔야겠다. 그러려면은 정치의 가장 기본 인프라가 헌법인데 이 헌법을 그냥 두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헌법은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 이제 승자가 독식을 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서로 싸움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대화하고 협상하는 건데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는 그 여야가 정치의 가장 기본인 협상과 타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참 개헌운동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캠프에 속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문재인 후보를 만나서 그 개헌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확고한 그런 개헌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고한 개헌 의지.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개헌을 해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게요. 마지막으로. 아까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일부까지 다 포함하는 어떤 그런 협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수 세력이 지금 문재인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북 시각이라든지 이런 데에 동의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동안에 우리 정치권이 잘못돼가지고 색깔 논쟁이라든가 흑색 선전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특전사 출신에다가 6.25 당시 일사후퇴 당시 북한에서 탈출한 가족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확실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TV 토론에서는 주적이 북한이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안 했었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대답했던 것은 북한은 지금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군사적인 면에서의 적인 사실이지만 우리 국가적인 목표, 통일, 을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할 또 하나의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보수가 그런 시각을 받아들일까요?
그런 당연히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최고 국가적 목표는 뭡니까? 통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통일, 앞으로 통일해야 할 대상. 예. 그걸 그쪽 우리 국민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정권과 북에 있는 우리 동포, 우리 민족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김영삼 민주센터의 김덕용 이사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7시 44분 32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나성숙 캐스터. 네, 행주대교 위로 사고 있습니다. 북단에서 남단 방향 남단 끝지점 부근 2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이 때문에 밀리고 있는 거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 40분 이상.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도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이 구간도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다시 여의도 부근에서 정체인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 데는 15분 이상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나가는 길 양평교에서 금천교까지 신정교 제외한 전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기나긴 기다림 끝에 세월호 인양이 끝나고요. 이제 선체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시작하자마자 유류품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총 167점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유류품이 발견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손꼽아 기다렸던 분들, 바로 미수습자를 포함한 304명. 이 304명의 가족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류품 관리는 근데 잘 되고 있는지, 가족들에게 제대로 전달은 되고 있는지.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장을 맡고 계신 고 장준영 군의 아버지 장훈 씨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유류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게 참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아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희는 그 미수자 수색을 위해서 인양을 한 거고, 또 미수자 수색이 우선인데 그 수색 중에 유품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류품 한 점 한 점이 다 우리 아이들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느낌이죠. 지금 가족분들이 유류품을 확인을 하면 이게 우리 아이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 건데 말이에요. 그게 확인 가능한 게 있고요. 예. 확인 불가능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확인 가능한 건 어떤 겁니까? 그 이름표라든지 이런 그 학생증이 들어있는 캐리어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확인 가능한데, 가방이나 캐리어 가능한데, 이게 그냥 단원고 보복만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확인이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 확인 이전에 한번 그 유류품들을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세척 과정에서 좀 한번 본 적이 있고요. 세척 과정에서요? 예. 그 다음에 이 반잠수식 선박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유류품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지퍼백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임시 저장소에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본 적이 있고요. 그 임시 저장소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임시 저장소는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예. 목포시에서 관리를 하겠죠. 이쪽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만들고 주인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주인이 안 나타나면 이 지자체에서 이제 복구 환수라든지 아니면 폐기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많이들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 유류품을? 그냥 저기 주인한테요? 예. 아니요, 저기
몇 점 안 되고요. 몇 점 안 돼요?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세척 후에 말려가지고 임시 저장소로 보관하게 되는 거죠. 지금 유류품들 중에서 예를 들면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지금 목포세요? 예, 목포입니다. 유류품 중에 휴대폰도 나오고 이랬죠. 그죠? 네네. 그거는 보건 과정을 통해서 누구 건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3년이나 바닷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보관이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체에다가 지금 저희가 디지털 포렌식을 맡기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디지털 포렌식 중이고요. 어저께 2개가 나와서 또 국토순수기에다가 담궈놓고 그 업체 이제 오늘 내려오니까 업체편에 인계해서 또 포렌식을 해야겠죠. 예, 아유 참. 지금 수습, 그러니까 유류품을 이렇게 발견하고 이런 것들 하는 과정, 이런 네네. 것들이 지금 전문가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국군의 그런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떻게 전문가들에서 잘 좀 수습이 되고 있어요? 그게, 좀 환경이 좀 열악하고요. 예. 그 다음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뻘을 퍼내는 작업도,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모종삽 같은 걸로 살살 긁어내서 퍼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저, 간의 수공업 형식으로 뻘을 양동이로 퍼서 꺼내고, 예? 고무대에 갖다 놓고서 유류품들을 담아 놓는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수작업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저희가, 미습자를 찾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잘못해서, 큰 사고라든지 하다가, 예. 미습자분이 계시면, 문제가 좀 심각해져서, 어허. 저희가 절대, 저희 입장에서는, 유류품보다도 미습자가 우선이니까요. 예. 그래서 미습자를 찾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뻘이기 때문에 예. 이 살살 긁어내는 방법밖에 없어서 지금은 현재는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정부나 이런 쪽에 바라시는 점이 뭐세요? 우선은 이 3년 동안 물속에 있다 나온 거죠. 예. 물건들이. 그러면 염분을 확실히 빼줘야 되는데 예. 그걸 빼주는 공정이 너무 미약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예. 3일 이상 담수에 담궈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정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염분 빼지 않으면 예. 이게 계속 사가요. 그래가지고 이 원형을 보존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바라는 건 염분을 확실하게 빼서 깨끗하게 하고 이제 주인한테 인수인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아직은 체계가 안 잡혀서 그런지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끝으로 간단하게 진상규명 조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잘 이루어졌으면 3년 동안 싸우고 있겠습니까? 유류품 이 한 가지만 놓고 봐도 예. 정부가 지금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진도군에서는 2014년에 해봤어요. 예. 그러면 진도군의 이 목포시가 유류품을 어떻게 처리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자문을 구해서 예. 세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 그게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나중에 또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장을 맡고 계신 고 장준영 군의 아버지 장훈 씨였습니다.